여러분은 자연적 성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부류 중에 생산자, 보조자, 통치자. 플라톤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여성 통치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리스는요, 당시의 문화권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집트보다 여성의 지위가 훨씬 낮았어요. 이집트는 여왕도 나오는데 훨씬 낮았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어. 능력만 있으면 된다, 능력만 있으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국가 전체의 덕, 절제와 올바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라 전체의 덕입니다. 어떤 특정 고유,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의 덕이에요. 자,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규정적 정의예요. 절제란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훨씬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있죠. 그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향상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 있어서 나은 쪽이 어디예요? 만약에 세 계층이 있다 치면 플라톤의 관점에서 가장 나은 쪽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보조자, 그 다음에 생산자예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하고 한결 못한 쪽 사이가 있죠. 그 사이에 누가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다스리는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계층 사람들을 폭력이라든지 공포를 동원해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 계층이 각자 나름대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다스려라. 나는 다스림을 받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뒤에, 예. 복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슬리네. 자, 합의입니다.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통치해야 돼요? 성향상 한결 나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해야 돼요. 그 성향상 한결 나은 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필로소퍼라고 이야기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두 계층은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폭력이라든지 공포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통치를 수용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 두 계층은 그들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까 기출 나왔다 그랬죠? 통치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 한 개인의 영혼의 상태에서 보면 통치자는 절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와 절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혜와 절제가 하나의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려 하지도 않아요. 왜? 국가 전체의 행복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가지게 되면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이거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절제의 덕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보조자는요.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용맹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경우 많잖아요. 통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용기의 덕이 그런 덕이긴 하겠지만 절제의, 그러니까 보조자 부류가 가지고 있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영혼 안에 절제의 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의 덕이니까. 그게 표현이에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는 부라는 관점에서는 그 나라의 어느 계층보다 부유해요. 어느 계층보다. 통치자는, 그래서 여러분 국가편 보시면은 막 소크라테스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사이에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렇게 물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에서 통치자가 너무 불행하다.
재산도 가질 수 없어요. 얘네들은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에서 집단 생활합니다. 스파르타의 귀족들이 그랬어요. 스파르타의 남성 귀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적 요소가 좀 있어요. 물론 딱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와 완전히 대응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그 지배계층과 다수의 사실상 노예 상태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폭력을 통한 지배 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스파르타가 그랬어요. 스파르타는 남성들이 60세까지 군역을 지는데, 아마 지금 나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거의 30까지는 집에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마 결혼을 하고 하면 자기 집은 가지게 되나? 남성들은 집에서 식사를 안 해요. 모여서 집단적으로 그 집단 식사를 하고 회비를 같이 각출해가지고 집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경제는 누가 끓이냐면 여성들이 꾸려요. 아내들이 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 활동해가지고 돈 그거 회비 내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남자들은 그냥 저희 사바나의 수사자예요. 영토를 지키고 국가를 방어하는 일만 합니다. 경제 활동 절대 안 해요. 그거 보면 좀 비슷한 점은 있는데 없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공동생활합니다. 식사도 공동 식사하는데 여러분들 그 당대 고대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최악의 식사가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음식, 아테네에 살던 사람이 스파르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정말 식사가 안 좋아요. 스파르타의 귀족들은 그런 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밀죽 비슷한 거, 그런 거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족 구성이 안 돼요. 걔네들은 공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국가편에 보면 왜 플라톤이 부인 공유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부인 공유가 아닙니다. 부인 공유는 전 계층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인데 그게 부인 공유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 여성 통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 통치자 남녀 구분 없이 걔가 통치자적 자질이 있으면은 통나무 집에서 같이 살아요. 플라톤의 표현에 의하면 같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애가 생긴다는 거지. 같이 살다 보면. 그런데 통치자가 되면 나이가 50이 넘는데 그 당시에 수명이 있는데 아주 힘들이 좋아. 어쨌든 자연적으로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면은 생기자마자 국가에서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안 키워요. 못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는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너무 불행하지 않냐라니까 플라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는 특정 계층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가 절제의 덕을 갖추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나머지 두 계층은 그들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합의하는 겁니다. 자발적입니다. 모든 국가 구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통치와 피통치 관계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그러니까 통치자는 통치자, 보조자는 보조자, 생산자는 생산자 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조화와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렇겠죠? 딱 주어져 있는 통치 관계와 관련된 위계 질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장에 맞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조화와 질서 있는 국가가 창출이 되겠죠? 자,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덕이 절제다. 생산자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층 중에 가장 부유한 계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일단은 부를 대표하는 건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하면, 삼성그룹의 지금 사장이 누구죠? 사장이 이재용 사장입니까? 하여튼 이재용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일 부유할 거예요. 가장 부유한 부류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죠? 예.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생산자 계층이란 말이지. 방어하려 들어서 안 되고 통치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열심히 생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를 가지고 통치 권력을 장악하려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절제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통치자와 보조자의 명령에 따라
생산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절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충 자료 내용하고 교재의 내용이 살짝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보충 자료의 내용을 보세요. 교재를 제가 수정을 할 거거든요. 보충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마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충 자료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이 정의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한 국가가 이 덕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 덕을 갖추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실제.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래야만 국가가 원래 만들어졌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어요. 서비스의 상호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첫 번째, 달리 말해서 각자가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 따라 교사라는 직업이 가장 잘 맞으니까 그 일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면서 전문적 능력도 키우고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자,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나 부류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산자가 통치하려 들어서는 안 되고요. 통치자가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통치자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장사 뛰어들면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사실상 이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건 보조자예요. 보조자가 무력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치자는 말로 명령하는 애지 무력이 없어. 보조자 애들이 무력을 독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 군인이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애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부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통치 권력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덕이 필요해요? 절제의 덕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자, 사실상 정의의 덕이라는 건 지혜, 용기, 절제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의 전체적인 덕이에요. 전체적인 덕이에요. 자, 함의를 한번 봅시다. 이게 규정적인 정의거든요. 각자가 각자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 이게 정의다라고 우리 플라톤께서 정의를 하셨는데, 요것의 함의, 보조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 보조자 계층과 생산자 계층들이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치자, 지혜로운 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됩니다. 않고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치에 매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국가의 상태 및 그러한 상태를 이루어내는 힘, 이걸 정의라 한다. 자, 달리 말하면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조화로운 결합력, 이게 정의의 덕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자, 요게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계층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통치자의 통치를 수용하고, 통치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을 위해 통치에 매진할 때 형성되는 국가, 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입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이상국가가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주제로 한번 요 주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것도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철인치자 사상과 최선자 정체 사상. 철인치자라는 말이 뭐예요?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 출신들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 철인이란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본 사람이에요.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교육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정술에 능통해지면서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입니다. 변정술은 이데아의 분리와 종합에 변정술에 능하다라는 말은 이데아의 분리와 종합에 능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선의 이데아를 봤죠. 선의 이데아는 뭐예요? 만선의 근원이에요. 모든 선의 근원이 선이에요. 선의 이데아거든요. 자, 그러면 선의 이데아를 봤다는 이야기는요. 국가의 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죠.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국가의 선이 존재해. 이건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인데, 자, 이 선이 존재해.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인식할 수 있어. 아시죠? 여러분들 윤리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쪽은 뭐 보편주의, 한쪽은 뭐 상대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소피스트들하면 저는 주장 안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에서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어. 뭘 통해요? 이성을 통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냐? 아니에요. 타고난 바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 굉장히 소수겠죠? 그 교육과정 끝까지 간 애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교육의 출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전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은 소수예요. 얘네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가 통치할 때에만 국가의 선은 실현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뭐 선장의 비유, 예전에 저 비유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항해술의 비유. 항해술의 비유. 아니면 뭐 조타술의 비유 뭐 이렇게 불리는데, 조타술의 비유 이렇게 불리는데, 자, 이 배가 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아, 이게 되게 좁구나. 예, 배가 있는데 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있을 거고, 선원이 있을 거고, 다음에 뭐 여행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행객.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누가 그 키를 잡아야 돼요? 배에. 여기 잡아야 됩니까? 여기가 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선장이 잡아야 되죠. 선장이 키를 잡아야 돼요. 선장이 키를 잡아야 돼요. 왜 선장이 키를 잡죠? 왜 선장이 키를 잡아야 되죠?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은 항로에 대한, 그러니까 바닷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은 암초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선장은 또 어떤 그 항해와 관련된 기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항해술에 대한, 항해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별을 보면서 잡는단 말이에요. 별을 보면서 그 동서남북을 잡잖아요.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별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선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항해술과 관련된 실천적인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암초 쳐갖고 다 죽는 거야. 여기 타고 있는 선장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선장이 게을러가지고 아우 나 하기 싫다 해가지고 여행객 하나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행객이 하나 있어. 야, 네가 키 잡아라. 키 잡고 갔다 쳐봐요. 일단은 목적지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아마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면 선장만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죽어요. 민주주의가, 플라톤이 봤을 때 민주주의가 여행객에게 키를 맡기고 있는 정치체제라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공직 임명 방식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공직 임명 방식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비 뽑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건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를 뽑더라도 그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어요. 민회에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막 국가가 힘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테네는 플라톤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냥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대 아테네에 정치적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판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회 비슷한 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심원처럼 이렇게 보고 판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판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 재판에서 그걸 플라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의 민주정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커다란 문제들. 그래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테네의 민주정, 그러니까 민주정 아테네는 여행객이 키를 쥐고 있는 거와 같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래서 자,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해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항해지 않냐. 그러면은 국가를 누가 이끌어 갈 거냐는 거지 뭐. 항해에서는 항해술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이끌어 가는데 누구나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가는 아무나 통치를 하냐는 거죠. 얘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거. 통치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가 통치를 해야지, 이놈 저놈 아무나 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한다. 자, 그래서 그때 통치술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통치할 때 국가의 선은 실현되고, 따라서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 소위 지혜로운 자가 통치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게 철인치자 사상입니다. 자, 따라서 이때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 있죠. 그 권위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원래 권위라는 건 굉장히 누구 말대로 신비로운 어떤 힘인데, 권위자의 명령은요, 우리가 어떤 권위자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권위자가 있고 권위자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듣는 사람은 그 권위자의 명령의 이유를 묻질라나요. 이게 권위의 힘이에요. 이유를 묻지 않고 복종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서를 한다. 뭐야 그거?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약 드세요? 뭐 있잖아요. 주잖아요. 그거 들고 약국 가죠. 물론 꼼꼼하신 분들은 그거 보고, 진통제 이거 썼네, 저거 썼네, 하고, 아니, 저번에 여기 아팠다고 왔는데 왜 약이 똑같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들고 약국 가지 않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게 권위의 힘이에요. 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권위죠. 의사 선생님은 권위자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권위자가 됐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까? 잘생겼어? 의사들 잘생긴 애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아니, 저희 집에, 제가 요새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좀 산책하면서 유심히 보는 광고판이 2개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하나가 헬스클럽. 그 헬스클럽의 사장님은 광고판을 자주 이렇게 바꿔요. 저번에는 그거였어요. 예전에, 바뀌기 전에는 이 문 앞에 들어오는 자는 이미 50% 성공한 거다. 헬스장에 들어가기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오면 성공했다고. 요번에 새로 바뀐 거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몸이라도 받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몸이라도 받아서 훌륭하게 만들고, 그리고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크게. 근데 그 옆에 좀 지나가면 성형외과가 있는데 거기 간판은 뭐냐면은 내 얼굴에 확신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병원에다가 그래서 보면서 이건 임팩트가 있긴 하네. 그럼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공짜로 해주겠다는 건가? 최초 치료비를 내면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면은 확신이 될 때까지 돈 계속 내고 수술을 받으라는 건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으나 보험 다니는데 의사 선생님이든 이분들의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연히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실천적인 지식이죠. 우리도 뭐 의학 의술 관련 책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수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꿰맬 때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꿰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요? 통치술과 관련된 전문가 권위.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권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전문적 지식에서 온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통령 법적 지식 외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분 평생 법률가로 살았잖아요. 법률적 지식 이외에 다른 지식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외교적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큰 나라에서 모든 지식을 소유한 사람,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위는 법적 권위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전문적 권위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 권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다. 요게 철인치자 사상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다음에 최선자 정치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냐?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냐? 최선의 정치체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원불변하는 국가의 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고 국가의 다른 부분이 그러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치체제, 이를 최선자 정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예전 책들에 보면 전부 귀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번역서.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크라테이아의 원어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크라시, 영어에 이렇게 쓰나? K인가요? 하여튼 아리스토크라시. 그런데 보통 아리스토크라시를 귀족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귀족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귀족정이라고 그러면 느끼는 뉘앙스가 있어요. 어때요? 보통 쇠석 귀족들이 막 정치 권력 장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거는, 플라톤은요, 권력의 세습을 절대로 주장한 적이 없어요. 플라톤은 결국은 통치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통치자들 사이에 애가 태어났다. 통치자들 사이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를 교육시켜 보니까 애가 생산자 계층에 걸맞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생산자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 계층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 근데 걔 교육을 시켜 보니까 애가 뛰어나. 그러면 얘는 통치자 되는 거예요. 권력 세습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거든요. 이게 원래 요 앞에 아리스토가 최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시는 이제 크라테이아는 정체. 아리스토는 최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최선, 텔로스는 텔레스에서 온 거예요. 텔레스는 텔로스에서 온 거예요. 목적. 이름이 그냥 최선의 목적이야. 최고선이라는 이야기지.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요새 플라톤 전공자들은 이걸 귀족정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최선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최선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출제됐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아마 철인이 출제되었나? 이렇게 기입형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올바르지 못한 4가지 정치체제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 뭐라고요? 최선자 정체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최선의 정치체제인데, 이게 한번 타락하면 명예지상정체 혹은 명예지배정체라는 게 생겨요.
자, 요거 예, 지금부터 보실 네 가지 잘못된 정치 체제는 어떤 기준이냐면 누가 통치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이란 말을 넣을 필요는 없죠. 그냥 이상적이에요. 여기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게 통치자거든요. 명예지상, 여러분들 여러 가치들 중에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군인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군단 친구들이 격려할 때 명예 그랬어요. ROTC 있잖아요. 아마 다른 다 통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격려할 때 구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일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구호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나온 군대는 단결이었는데 열심히 단결하자 뭐 단결이었는데 자, 여기 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소위 보조자가 통치를 하는 그 통치 체제입니다. 보조자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적 부분보다 기계적인 부분이 우세하여 성리와 명예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고 재산 축적에 대한 욕구 강해요.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얘네들이 통치 권력 장악해가지고 부를 쌓으려고 그래요. 자, 따라서 통치자는 국가 전체의 국익보다는 사익에 몰두한다. 자, 그리고 요게 한 번 더 타락하면 나오는 게 과도정이에요. 자, 과도정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가끔씩 한 번씩 나옵니다. 이 과도정체는 부자들의 정치체제예요. 이게 과도정체는 부자들의 정치체제입니다. 부자들의 정치체제인데 이게 아테네에서 아테네의 어떤 시기에 과도정체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테네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접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아테네의 역사가 100년이었으며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제로 시행한 거는 한 30년도 안 됩니다. 참주정하고 과도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참주정하고 과도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아테네가 한번 1차적으로 개혁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법률이 과도정체에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등급을 이렇게 나눕니다. 재산 등급을 나눠요. 재산 등급을 나눈 다음에 이게 4등급인가까지 나눌 거예요. 재산 등급을 4등급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등급으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나눈 거냐면 그 토지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의 양을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계급 구분이 있잖아요. 계급 구분이 부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다는 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땅이 아테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테네의 정치가들, 그러니까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아테네는 작아요. 땅의 대부분은 바깥에 있어요. 식민지 개척하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툭 하면 도망가거든요. 아테네에서 정치적 위기 몰리면 어디 도망가냐면 자기 땅 있는 데로 도망가요. 툭 하면.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1등급 뭐 얼마, 2등급 얼마, 3등급 얼마, 4등급 얼마인데 그 법률에 따르면 과도정체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이 아마 3등급, 4등급은 그 공직에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있고 피선거권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없는 거지. 참정권 자체가 없는 거. 민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참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일정한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정치적 권리를 누렸던 거죠. 자, 이런 게 과도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근대까지 있습니다. 거의 19세기, 어떤 나라 같은 20세기 초까지 과도정체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게 노동자 계층들이 서구 사회에서 참정권을 가졌던 게 거의 20세기 초 가까이 돼야 돼요. 그건 과도정이죠. 부자들만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자, 재산 정도의 근거에 통치자가 결정되는 정치 체제로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그냥 지속되면은 여러분들 누가 다수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실제로 아테네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안 돼가 이제 한 번 더 개혁하면서 민주정 관련된 법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 3, 4등급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가 다수거든요. 이 친구들을 보통 데모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을 데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주정 있죠? 데모크라시 있잖아요. 데모크라시의 원래 아테네적인 뜻은 뭐냐면, 물론 이 나중에는 의미가 바뀌는데, 원래의 원뜻은 데모들에 의한 정치체제예요. 소위 말해 가난한 자들의 정치체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체제예요. 자, 그래서 이 과도정이 망하잖아요. 나오는 게 민주정체예요. 자, 민주정체거든요. 민주정체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의 정치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이 민주정치의 특징 봅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투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로 성립된 정치체제. 이 정치체제의 주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평등입니다. 평등권을 누리며 관직 또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위 자유, 그러니까 민주정의 기본 가치 평등 자유. 그런데 플라톤은 이걸 방종으로 봐요. 방종으로 봅니다.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이 정치체제는 자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 몰락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의 해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태들은 언제나 많이 발생합니다. 민주 정체로부터 참주가 등장한다. 이게 독재자거든요. 자,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독일 대중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등장한 거예요. 자, 그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민주정치가 확립이 됐어. 가난한 자들. 근데 가난한 자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 그럴 거 아닙니까? 막 부자들의 재산도 뺏고 싶고 그럴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때 어떤 정치적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데마고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의 필연적으로 소위 선동가. 정치적 선동가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선동가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데모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솔깃해지죠? 왜? 데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뭐냐면은 지금 부에 대한 욕망이에요. 가만히 보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데마고그, 그러니까 선동가,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걔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독재자, 정치적 독재자인 참주가 등장한다. 자, 가난한 민중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민중의 대중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참주에 의한 통치체제. 플라톤은 민주정은 필연적으로 참주정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플라톤의 해안이에요. 해안입니다. 이런 건 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요. 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예전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선거 나오시면서 내걸었던 플라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그러니까 국민 행복 시대이거든요. 국민 행복 시대. 국민 행복 시대였는데 그보다 더 임팩트 있었던 구호가 뭐였냐면은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찍었어요. 부자 되게 해드리겠다. 와 하면 이분 막 현대건설 사장이었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분 대통령 되면 우리 모두 부자 되게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심리 같은 게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해서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하실 때도 여기 재건축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막 부동산 가격도 좋아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는지 그랬던 모양인데 보통은 잘 안 됩니다. 참주가 다수의 대중을 부자 되게 해준 참주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정치 권력만 장악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아테네에 위대한 참주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위대한 참주가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역사에서 위대한 참주가 있습니다. 아마 그 참주야말로 모든 참주의 이상향일 텐데 위대한 참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좀 들어보셨나요? 선한 독재자? 독재자긴 독재자인데 애가 선해. 독재자인데 그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아테네. 그 사람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 막 찾아가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또 참주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참주라고 불러요. 위대한 참주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왜 가끔씩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환멸 같은 게 느껴져서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독재자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참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똑똑하고 의사결정 빠르고 그러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 참주 죽으면 어떡할 텐데. 참주가 죽었는데도 참주정이라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거기에 자기 사익에만 관심 있는 참주가 등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한순간에 그냥 끝장나요. 자,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사상은 그냥 설명만 들었어요. 이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플라톤의 후기사상인데 플라톤의 후기의 정치사상은 플라톤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정치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냥 완벽한 형태의 관점은 국가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요, 플라톤이 좌절 이후에 등장한 정치사상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조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아,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라톤의 후기 정치사상에서 정기, 그러니까 국가편에 나와 있는 것과 틀린 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죠. 법률에 의한 통치예요. 자, 국가편에 이상국가 있잖아요. 이상국가는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통치예요. 한마디로 현인 통치예요. 현인 통치.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한 통치입니다. 통치자. 자, 그런데 문제가 플라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진짜 그야말로 이데아와 같은 거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나오질 않아. 지혜로운 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치 행위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법률이 낫다네. 엉뚱한 개인이 통치하는 것보다. 자, 국가의 이상 국가는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철인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반면에 자, 국가에서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노모스로 봐요. 노모스. 무슨 말이냐면 노모스 규범이라는 건 전부 관습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습은 의견에 속해요. 어떤 보편성이나 필연성에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관습을 통치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그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는데 후기 차선의 국가, 플라톤이 생각하는 차선의 국가는 법률이 최고 주권, 그러니까 이때 주권 개념이 있었던 적은 아닙니다. 주권 개념은 근대에 와서 근대 주권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건데 이때 주권이라는 이야기는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을 누가 가지냐?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고 차선의 국가는 법률이 가져야 한다라고 봐요. 자,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다 같이 그 법률에 복종하는 국가 이렇게 후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좌절의 산물이에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면 차선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바보 같은 놈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단적 지혜가 이게 스며들어가 있는 이 법률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하냐면 밤에요. 밤에 캄캄한 밤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오두막 같은데 나이 지긋한 원로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오래 좀 살면서 경험도 많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로들이 모여가 만들어요, 법률을. 그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오류가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바보 같은 애가 통치하는 것보다는 자, 뭐 그렇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현실 국가 유형을 그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한 정체 있잖아요. 그거와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준법 유무에 따라 정치 체제를 구분합니다. 준법 유무에 따라 자, 법률이 지배하는 정체가 돼야 되니까 자, 준법 유무인데 통치자 수는 1인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겠죠. 자, 다수가 1인이 법률에 따라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군주정이에요. 1인이 무법적으로 통치하면 폭군정이에요. 자, 소수가 법률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면 그게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이에요. 소수가 무법적으로 통치하면 그게 과두정이에요. 과두정이에요. 자, 다음에 다수자, 그러니까 데모죠. 데모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면 그건 온건한 민주정인데 데모가 무법적으로 통치하면 소위 폭민정,
폭민정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온건한 민주정 있죠? 온건한 민주정이 과도 그 준법 국가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요 준법 국가만 딱 놓고 보면 온건한 민주정은 최악이에요. 군주정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봐요. 후기에도. 그런데 최악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무법 국가들과 무법 정치체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민주정이 그래도 온건한, 그러니까 데모가 법에 따라 통치를 하며 하는 정치체제는 그래도 과도정이나 폭군정보다는 낫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타락 단계가 있잖아요. 국가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도정이 타락해야 민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은 과도정보다 못해요. 그리고 그건 아테네 역사에 대한 플라톤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거기 위대한 참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귀족 중심의 과도 정체가 잘 돌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최고 귀족 가문의 사람이에요. 최고 귀족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차선의 국가에서 시민의 특성인데, 자, 우리 이상국가에서 시민들 모두가 갖춰야 될 덕은 절제 같은 덕들이 졌죠. 그랬죠? 그랬는데, 자, 차선의 국가에서 시민의 최고덕과 차선의 국가의 성격 보겠습니다. 차선의 국가에서 시민의 최고덕은 절제예요. 절제와 극기인데, 이때 절제란 법률에 대한 복종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에 대한 복종심. 자, 준법정신, 국가 제도에 대한 존경심, 합법적 권력에 대한 복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상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차선의 국가는 절제와 극기를 주된 특성으로 삼고 법률에 대한 복종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조화의 달성을 추구하는 국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혼합정체라는 말은 이제 제가 공화주의 관련된 이론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혼합정체 원리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혼합정은 관점인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의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 조직상의 원리가 혼합정체의 원리인데, 혼합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체가. 자, 혼합정체란 법률에 복종하는 현명하고 정열적인 정부의 원리인 군주정의 원리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과 시민의 폭넓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정의 원리 있잖아요. 두 원리를 결합했다.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 뭐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플라톤 가지고 혼합정체 나올 일이 없어요. 혼합정체 이 개념은 100% 공화주의에서 나와요.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키케로든가? 키케로 지문 주고 이거 혼합정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0% 공화주의에서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자, 플라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최선의 목적 아저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우리 교과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사회사상,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고 정치사회사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주제로 등장하냐, 우리 교과서의 첫째. 국가의 기원. 자, 둘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정의론. 자, 교정적 정의, 뭐 분배적 정의에 대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될 도덕적 근거. 국가 권위, 국가의 명령 아니면 법 복종. 자, 여기에 복종해야 될 뭐 도덕적 근거.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론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니까 뭐 요 정도로 지금 사회사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과서가 아리스토텔레스 관련해서 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이 담겨 있는 저술물은 정치학입니다. 책 제목이 정치학이에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타이틀을 저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물들은 이렇게 쭉 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걸 분류하려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보통 요 정치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후에 쓰여졌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일 끝부분에 문장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윤리학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자 이제 시작하자입니다. 시작하죠. 딱 해놓고 시작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자 이거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덕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냐. 지적인 탁월성은 주로 교육이고 뭐 품성의 탁월성은 주로 활동.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 다 교육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덕성을 이렇게 함양해야 돼.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뭘까? 두 가지 그 선택지를 줘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가정교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교육이 있고 다음에 법률을 통한 교육.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법률을 통한 그러니까 공동체가 얘네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법률을 통한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가 던져져요? 그럼 어떤 법률일 거냐는 거지. 어떤 법률? 자, 그래서 어떤 법률인지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 정치학은 그 법률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법은 한 공동체, 그러니까 그 정치 공동체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고 정치 체제를 결정하잖아요. 그 어떤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참주정이 될 수도 있고 민주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법률과 그 법률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좋은 정치체제냐. 이때 좋은 정치체제란 개인들로 하여금 덕성을 함양해서 훌륭한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냐. 그래서 뭐 이 정치학이라는 텍스트를 써요. 쓰고 이게 사실상 그 당시에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던 폴리스들의 법률들을 다 모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쓸 때 싹 모아서 그걸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장 그러니까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률이 뭐고 가장 좋은 정치체제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정치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론. 그리고 하나가 정체론, 정치체제론.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것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딱 하나 있습니다. 혼합정. 공화주의적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우리 교과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의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그런 정의론 제외하고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도덕적 의무 있잖아요. 의무는 전부 요 국가론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파악해 두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혼합정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서구 공화주의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민주주의, 다음 자유주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서구 공화주의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공화주의도 물론 아테네 공화주의, 로마 공화주의는 아니고 기원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두 이념에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에 그 공화주의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